정신 차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딸 이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내 귀를 찔렀다. 하얀 요가복 위에 가디건 하나 걸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였나 보다. 그 애는 내 손목을 잡아당기듯 내 차 쪽으로 밀어붙였다. 엄마, 나이 생각 안 해? 이 동네에 소문 안 나겠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눈동자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애는 늘 그랬다. 화가 나도 끝까지 눈물은 안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평생을 그래왔다. 그 사람 박준호 씨인가 뭔가. 그 사람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 요가 센터에 자주 보이더라. 혼자 산다며? 엄마한테 왜 그렇게 친절한지 생각 안 해봤어? 주차장 한쪽에선 요가 끝낸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고개는 돌리고 있었지만 듣고 있는 거 다 안다. 시선이 뜨겁게 꽂혔다. 그 불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냥 이야기 좀 나눈 거야. 차 마시고, 걷고. 그게 다야. 입술이 바짝 마르면서 목이 메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아니, 사실은 다가 아니었다. 설렜다. 두근거렸다. 그 나이에 심장이 저절로 뛰는 기분. 처음이었다. 너무 늦게 왔다. 그런 기분이. 이 나이에 설렜다고?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이유진이 피식 웃었다. 진짜 나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 엄마, 요즘 이상해. 아니, 솔직히 조금 무서워. 무서워? 내가 무섭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누굴 무섭게 만든 적 없었다. 나는 다 참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이제 겨우 나로 살아보겠단 건데 내가 그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다. 그게 그렇게 죄냐? 말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길 한복판에서 누굴 향해 말한 게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이라는 걸. 이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날 봤다. 내가 그렇게 말을 세게 하는 걸 처음 본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조금은 낯선 내 목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든 내가 눈앞에 선 누구보다도 어른 같았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요가센터 뒤편 작은 정원 벤치. 그늘진 나무 아래서 나는 숨을 골랐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딸한테 소리 지르고 나온 내 모습이 부끄럽고 이상하고 그런데 묘하게 후련했다. 그때였다.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 나무 자갈을 밟는 작은 한 그 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 씨였다.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말투.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내 눈이 아직도 젖어 있으니까. 그걸 들키기 싫었다. 오늘은 좀 복잡하네요. 마음이. 그가 내 옆에 앉지도 않고 딱 반걸음 떨어져 섰다. 그 거리가 고마웠다. 누구나 그런 날 있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시선을 앞에 놓인 꽃나무 가지에 두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눈빛은 아직 겨울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겨울이 아니면 뭔데요? 그가 나를 살짝 보며 웃었다. 봄 오기 직전의 2월 말 같은 눈빛이요. 춥고 조용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데 곧 무언가 피어날 것 같은. 심장이 이상하게 콩 하고 쿵 하고 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말도 안 되게 고맙고 따뜻했다. 그는 끝내 앉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게 건넸다. 오늘 요가 끝나고 나눠준 거예요. 국화차랍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고 돌아섰다. 내 무릎 위에 올려진 그 국화차 봉투 하나가 오늘 하루 내내 꺼지지 않는 불빛 같았다. 밤이었다. 햇빛이 좋았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박준호 씨가 근처에 국화 피는 작은 정원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 별말 없이 걷다가 도착한 그 정원은 작고 조용하고 사람 하나 없었다.
국화는 이상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기엔 연약해 보여도 생각보다 오래 버티죠. 추운 바람에도 꽃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가만히 그 말만 들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말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명한 병. 안엔 말린 국화꽃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다. 늦게 피어도 꽃은 꽃이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말이 가슴 어디 깊숙한 곳을 쿡 찔렀다. 선생님이랑 처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분은 누군가와 봄을 나눌 준비가 돼 있는 분이구나. 그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고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병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멀리서 휙 시야를 스치는 그림자 하나. 이유진이었다. 길 건너에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우리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핸드백 끈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열고 들어온 이유진이 현관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말했다. 누구예요? 그 사람. 차가운 말투였다. 요가 센터에서 만났다는 사람. 내가 오늘 다 봤거든요. 엄마 국화꽃이 선물이라고? 그 나이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컵을 닦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고무 장갑 너머로 손끝이 떨렸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어도 모르고 계신 거 아냐? 재산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사람 집은요? 가족은요? 나는 그제야 컵을 내려놓았다. 딸아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밥 몇 번 같이 먹고 공원에서 걷고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죄처럼 들리? 너한테. 이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엄마 진짜 무섭다. 나 엄마 이렇게까지 몰랐어.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 국화꽃병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작은 병 안에 내가 처음으로 받았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날 죄인으로 보았다. 그날 나는 이해했다. 진짜 봄이 오면 꽃보다 사람 눈빛이 더 시리다는 걸. 밤새도록 문을 잠그고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있었다. TV도 안 켰다. 핸드폰은 침대 끝에 던져놨다. 딸애한테서 온 메시지가 몇 개 떴지만 읽지 않았다. 가만히 벽을 보는데 그 벽에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내가 결혼하던 해 시어머니가 주셨던 문구였다. 가정은 여자의 인내로 지켜진다. 흰색 종이에 검정 붓글씨. 그 문장이 지금은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참자. 20살 맞지도 않는 시댁 옷 입고 살던 내게 했던 말. 이번만 참자.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속으로 삼켰던 말.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지겠지. 아이들 시험 망쳐서 불안해하던 밤마다 했던 기도 같은 주문. 그렇게 참아서 지킨 게 뭔가. 지금 남아있는 건 혼자 쓰는 냉장고, 혼자 눕는 침대,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세뇌하던 연습장 한 권. 박준호 씨를 만난 뒤로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걷다가도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곤 했다. 선생님은 아직 겨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내 안에 있던 얼음 같은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근데 지금 그게 죄인가? 살아있다는 게, 감정이 있다는 게. 딸아이는 날 걱정한다 했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불안한 눈빛이었다. 그 아이는 모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감정을 눌러가며 사람 노릇,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해왔는지, 나는 왜 그리 쉽게 죄인이 되는 걸까? 젊었을 땐 말 안 듣는 며느리라 욕먹고, 중년 땐 남편 옆에 앉아도 외롭다 했고, 이제 와서 누굴 만나면 이 나이에 감정이 웬 말이냐 한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눈을 감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도 설렐 수 있어. 나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에 살짝, 아주 살짝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누군가는 날 비웃겠지. 또 누군가는 말하겠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래도 그 사람 눈빛 하나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한다. 문 좀 열어봐.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사람이 말로 풀어야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고순애였다. 바로 그 뒤엔 이유진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나야. 아까는 내가 좀 심했어. 그냥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제발. 나는 한참을 멈칫했다. 평소 같았으면 문을 열었을 거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투가 더 날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문을 열었다. 고순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말했다. 나는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그 사람 박준호 씨 말이야. 동네에서 말 많아. 여자들한테 좀 그랬던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딸은 자기 아빠 이름으로 빚진 적도 있다더라. 이유진이 곧바로 말을 이어받았다. 엄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나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물을 한 잔 따랐다. 두 사람은 계속 말했다.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지금 끊어야 돼.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야. 엄마, 그 말이, 그 말들이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와서 가슴 안 어딘가를 눌러 터뜨렸다. 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뭔 줄 아니? 두 사람은 말을 멈췄다. 커피 포트였어. 2잔씩 끓이던 거 하나짜리로 바꿨어. 내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크고 분명하게 나왔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너희는 몰라. 아무도 몰라. 고순애가 말을 끊었다. 그래도 그렇지. 옆에서 우리가 너희는 그냥 내가 내 엄마였으면 했던 거고 내가 그냥 이 동네 사람으로 남길 바랐던 거야. 여자 정옥으로는 살지 말라는 거잖아. 이유진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난 그냥 그냥 날 통제하고 싶었던 거지.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웃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순애도 시선을 피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자리를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나로서 지켰다. 그게 얼마나 낯선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홀가분했는지는 문을 닫고 나서야 알았다. 따뜻한 쌍화차가 나오고 정옥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었다. 박준호는 맞은편에서 국화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여기 참 좋네요. 조용하고 예전에는 혼자 와서 신문만 읽었는데 요즘은 선생님 얼굴 보느라 신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정옥은 눈을 내리깔고 웃었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으면 안 설렐 줄 알았는데 설렌다. 아직도. 그러다 문이 열렸다. 문 바깥에 찬바람이 찻집 안으로 휘 들어왔고 정옥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검정 코트, 단정한 머리. 어딘가 예의 바른데 시선이 차가웠다. 그 여자가 다가와 섰다. 아버지, 박준호가 고개를 들고 약간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은지야, 너 여긴 어쩐 일이냐? 그게 제 질문이에요. 여긴 아버지 스타일 아니잖아요. 은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엔 날 선 뭔가가 박혀 있었다. 박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다. 그냥 좋은 분과 잠깐 차 한 잔. 은지는 조용히 정옥을 한번 위아래로 훑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씨 딸이에요. 정옥도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정욱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웃는 얼굴로 누굴 대하는 거 전 처음 봐요. 말끝이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무례하게 굴지 말고.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려고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정옥은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박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보든 말든 이 관계는 오래 못 간다는 선언 같았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한테조차 감정 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좋은 일이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짧은 착각. 그 말을 남기고 은지는 찻집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다. 정옥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준호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딸아이가 아직 이별을 잘 못 견뎌서요. 내가 누굴 새로 만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봅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누구한테나. 처음은 낯설잖아요. 그 말은 괜찮다는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이 감정은 지켜야 할 대상이구나. 그렇게 느꼈다.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으로. 이유진이었다. 그리고 박은지. 그 둘이 동시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저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박은지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 말투가 어딘가 찬바람 같았다. 이유진은 말없이 고개만 까딱. 앉아. 정욱이 조용히 말했다. 고순애는 언제 왔는지 이미 주방에 컵까지 꺼내놓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들이 이렇게 많아? 이 동네가 아주 드라마야, 드라마.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어머니, 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요. 박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이렇게 누굴 믿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이 낯설어서요. 저희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그럼 너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냐? 고순애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나이 들면 감정 없어야 돼. 사랑은 젊은 애들 전유물이냐? 그 말에 이유진이 턱을 들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고모. 그건 혼자 살아서 서러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적? 정옥은 숨을 삼켰다. 고순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뭐라고? 이년아, 내가 뭘 안다고 입을 그렇게 놀려? 그러는 고모는요, 맨날 엄마 뒷담화 하면서 정작 남 만나면 또 수군수군. 박은지가 말을 끊었다. 지금 이 상황,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하세요. 정옥이 물었다. 그래서요? 당신은 그 조용한 삶 안에 사람은 없고 아버지라는 위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은지는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 아버지를 위해 누군가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진이 거들었다.
엄마, 감정이라는 거 그냥 지나가는 착각일 수도 있어. 그걸로 인생 흔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너도 너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랬지. 정욱이 처음으로 나를 세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혼자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랬지. 근데 나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사람이 살아있어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고순애는 입을 닫고 있었고 박은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이유진은 말없이 눈을 피했다. 정욱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나 지금 누굴 해코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 돈 뜯어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거짓말 한 적도 없어. 근데 왜 내가 누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해? 엄마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이유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상처받았어. 너한테도, 내 아빠한테도, 이 동네한테도. 혼자 오래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게 뭔 줄 아니? 오해와 침묵이야. 말하지 않으면 편한 줄 알고 그러다 혼자 썩는 거야. 박은지가 입을 열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내가 이 감정을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거. 설령 그게 잘못된 선택이어도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당신들이 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고순애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호가, 너 진심이구나?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진짜 내 감정. 박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유진도 따라 일어섰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힌 뒤 정욱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아직 요동쳤다. 하지만 단 하나 후회는 없었다. 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다. 요가 수업이 취소됐고 박준호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오늘은 못 본다고 했다. 혼자 남은 시간이 어색해서 정욱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가다가 버스를 탔고 버스가 서는 동네 이름이 눈에 익었다. 사마연립. 어디서 들었더라. 문득 떠올랐다. 예전에 박준호가 말한 적 있었다. 딸아이랑 잠깐 살았던 연립이에요. 좀 오래된 곳이지만 추억은 남았죠. 괜히 내려보고 싶었다. 마침 근처에 시장도 있고 국밥집도 보였기에 그냥 밥이나 먹고 갈까 싶었다. 그런데 그 길 건너편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보였다. 박준호였다. 흰 모자, 회색 점퍼, 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정욱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고 잠시 후 중년 여성이 하나 나타났다. 긴 머리, 짙은 립스틱, 검은 바바리 코트.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다가 천천히 걸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정욱은 따라가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선 채로 몸 안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거짓말이었구나. 아픈 것도 오늘 못 본다는 것도 그리고 그 여자도. 그날 밤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욱은 받지 않았다. 이틀 내내 메시지만 오갔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요가 오셨나요? 저 국화차 더 샀어요. 드릴게요. 정욱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박준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 쭈그려 앉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를 보고 정욱은 문을 열었다. 그날 거기서 봤어요. 정욱의 첫마디였다. 박준호는 당황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아, 누구예요? 그 여자.
박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은지 엄마예요. 뭐라고요? 정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우린 오래전에 이혼했지만 가끔 만나긴 해요. 서류상으론 정리됐지만 아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미안한 게 많아서. 정욱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해하고 싶었다. 그게 정말 단순한 부모 간의 정리되지 않은 책임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감정 때문인지. 그럼 그날 나한테 아프다고 한 건요. 박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거 당신한테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 눈 보는데 자꾸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다. 작아져도 돼요. 작은 거 괜찮아요. 문젠 숨긴 거잖아요. 내가 작아지면 안 될 만큼 당신은 이미 커다란 사람이었다는 뜻 아닌가요? 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욱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감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감당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꽃다발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그동안 본 그 어떤 풍경보다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문을 닫고 정욱은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국화꽃이었다. 그 안에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늦게 핀 감정은 진심이 아닐까봐 그래서 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서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가만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마음이 복잡했고 눈이 시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이 감정은 진짜였다는 것. 문제는 진짜를 지키기엔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비가 그친 뒤 거실 유리창엔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욱은 티포트를 올려놓고 국화차를 우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익숙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문을 열자 이유진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고순애, 박은지. 셋 다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 엄마, 앉아봐. 이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정리 좀 하자. 정리. 정욱은 가만히 물었다. 고순애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감정 있는 거, 살아있다는 거 다 이해해. 하지만 말이야. 그건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해. 박은지는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서류 한 장. 이건 가족 재산보호 신청이에요. 요즘 시니어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님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 피해 가능성도 있고요. 정욱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게 뭐야?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예요. 박은지가 말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직 한 건 없고 단지 보호 조치 요청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정호가 고순애가 따뜻한 말투로 덧붙였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사람은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멈추는 게 지혜지.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 인생 가로막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지금 너무 흔들려 보여서. 이유진이 마지막 칼을 뽑았다. 엄마, 요즘 정신이 좀 흐려진 것 같아. 말도 이상하고 혹시 초기 증상 이런 거 검사해봤어? 정욱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았다. 작은 탁 소리. 깨지진 않았지만 안에 있던 물이 흘러 테이블을 적셨다. 말이 나오질 않았다. 입을 열면 눈물이 나올까봐. 입을 열면 소리칠까봐. 입을 열면 진짜로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너희가 날 위해 해주는 척 하면서 지금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건 몰라? 그 말은 속으로만 삼켰다. 대신 정욱은 그냥 조용히 컵을 닦았다. 아무도 그녀가 닦는 손에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 그 손끝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도 박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건 그만큼 아버지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요즘 우울증 약 다시 복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정욱의 손이 멈췄다. 그 사랑 괜찮아요? 그럼요. 정옥 선생님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밝게 행동하지만 속으론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유진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그 사람 보내줘.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 감정 같은 거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낼수록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가장 큰 고문이었다. 그날 밤 정욱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나 란 생각이 들었다. 밤 11시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스탠드 하나도 켜지 않았다. 그림자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기분. 정욱은 무릎을 껴안은 채 오래된 슬리퍼를 끌고 나온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 발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문득 내가 이토록 작았던가 싶었다. 딸은 연락이 없었다. 고순애도 박은지도 다들 잠잠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우린 말 다 했어. 이제 내가 정리해. 그런 무언의 강요가 느껴졌다. 핸드폰을 켰다. 박준호 번호는 그대로 있었다. 삭제하지도 차단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눌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나를 위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속에서 마주친 잠깐의 착각이었을까? 정욱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국화병 안쪽에서 꺼냈던 손편지가 그 안에 아직 있었다. 늦게 핀 감정은 진심이 아닐까봐 그래서 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던 그 사람. 하지만 정욱은 지금 그 천천함이 두려워졌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믿은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나이가 들면 이런 설렘조차 사치가 되는 걸까? 정욱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나를 망친 걸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 창밖에선 바람 소리도 멎은 듯 고요했다. 하루하루 버텨온 인생이었다. 그래도 살아내는 법은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왜 살아야 하는지 가 흐려졌다. 남은 생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누가 전화 한 통 안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 그게 너무 막막했다. 텅 빈 복도 끝에서 돌아설 데 없는 기분. 그날 밤 정욱은 처음으로 그 사람 없이 다시 살아야 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았다. 왜냐면 지금은 감정보다 외로움이 더 컸으니까. 잠은 오지 않았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선 다시 혼자가 된 내 모습만 반복됐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왔다. 너무 말라버린 감정 위로는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거실 불은 꺼두고 주방 스탠드만 켜둔 채 싱크대에 기대고 있었다. 국화차를 우려놓은 머그컵에선 김이 올라왔지만 손은 차가웠다.
나는 문득 20살 무렵 내가 썼던 일기장을 꺼내봤다. 연탄 냄새 배어있는 종이, 잉크 번진 글씨. 결혼하면 아침마다 서로 눈 맞추며 인사하는 삶이 좋겠다. 그 문장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결혼 37년. 아침 인사는커녕 남편 얼굴 보고 식사한 날이 손에 꼽혔다.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다. 퇴근하면 침대에 벌러덩 눕거나 TV 앞에서 리모컨을 붙잡고 살았다. 가끔 내가 말을 걸면 그냥 피곤해 한마디로 끝났다. 가슴이 허해서 애들이라도 안으면 좀 나을까 싶어 딸아이를 끌어안은 적도 있다. 이유진 5살 때였다. 그 애는 몸을 빼며 말했다. 엄마, 너무 답답해. 그때부터 나는 무겁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조심했고, 맞췄고, 참았고, 애들은 밝게 키워야지 라는 말만 믿고, 내 감정은 반찬처럼 밀어놨다. 애들은 컸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날도 조용히 혼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장, 내가 울자. 시댁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그랬다. 그래도 편하게 가셨다. 남은 사람만 고생이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괘씸하던지. 누가 남겨달랬냐고. 누가 혼자 남으라고 했냐고. 그 후론 혼자 먹고, 혼자 씻고, 혼자 자는 게 당연해졌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색해진 건 혼자인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다. 요가 센터에 처음 등록했을 때 스트레칭도 안 되던 내 몸을 준호 씨가 도와줬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아프시죠? 그는 묻고 기다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그 눈빛이 내가 잊고 살았던 모든 감각을 흔들었다. 그리고 문득 스친 생각 하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폐를 끼치고 있는 걸까? 아무도 내 밥 안 챙기고 아무도 내 옷 안 빨아준다. 내 돈, 내 시간, 내 감정. 다 내 거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나이에 감정 느끼는 걸 죄처럼 여겨야 하지? 이유진은 요즘 유난히 날 자주 본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했고 보험 얘기도 꺼냈다. 엄마, 혹시 모를 때는 대비해야지. 그 말 그냥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계산이 있었던 걸까? 고순의 언니는 얼마 전 내게 말했다. 나는 감정 따윈 안 느껴. 귀찮고 피곤해. 그 사람 좋다는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나. 하지만 내가 요가센터 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오면 그 언니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다. 어디 갔었어? 왜 연락이 없어? 그 사람도 알고 있다. 내가 누굴 만난다는 걸. 근데 왜 그 눈빛은 질투 같았을까? 나는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보는 중일까? 컵에 입을 댔다. 국화향이 코를 간지렸다. 마음 깊은 데서 누군가 살며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틀 무렵 빛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회색빛 새벽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정옥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주전자 속 물은 이미 식었고 국화차는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았다. 서랍에서 조용히 꺼낸 건 오래된 앨범이었다. 남편, 아이, 젊었던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안에 그녀가 사람이었던 시간은 없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 이름 속에 정옥은 없었다.
사진 한 장.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하지만 기억났다. 그날 아침 머리 손질하면서 울었었다. 그 울음이 왜 나왔는지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시작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과 작별하는 순간이었다는 걸. 정욱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잣말이지만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 던지는 말처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땐 아무 의심도 없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었을까? 나를 위해 웃은 날이 있었나? 나 때문에 뛰는 가슴을 기억한 날이 있었나? 조금 후 손을 뻗어 찻잔을 들었다. 차는 식었지만 그 안에 국화는 여전히 피어 있었다. 노랗고 작고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꽃. 이 꽃이 나갔네. 늦게 피어서 아무도 못 본. 정욱은 다시 그 사람을 떠올렸다. 박준호. 그의 말투, 눈빛, 손끝. 가식이었을까? 계산이었을까? 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뛴 건 분명했다. 그건 누구도 꾸며줄 수 없는 거였다. 그제야 조금 정리되었다. 감정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깨어난 거지. 그걸 믿지 않으면 난 앞으로 아무 감정도 느낄 자격이 없어. 그때 문득 박준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다. 용서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욱은 조용히 정말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정은 무너졌지만 존재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걸 되찾을 수 있다면 한 번은 다시 손을 내밀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오전 정욱은 집을 천천히 정리했다. 싱크대 밑 찌든 때를 닦고 오래된 장판 위에 작은 러그를 깔고 거실 커튼을 여냈다.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주 오랜만에 서랍 속 편지들과 박준호의 국화꽃병도 꺼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천천히 안방에서 거실까지 걸어 나왔다. 한 번 더 묻고 싶었다. 이 감정 가져갈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두고 갈 건가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잠시 숨은 걸로 거짓이 되진 않았다. 정욱은 핸드폰을 열었다. 메시지 하나. 박준호에게. 시간 괜찮으시면 집 근처 벤치에서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 두 번째로 걸린 전화는 딸 이유진이었다. 정욱이 먼저 걸었다. 그것도 수화기 너머로는 처음 듣는 낮고 단호한 어조였다.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정리할게. 돈, 서류, 건강검진 다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내 인생 챙겨. 이유진의 목소리는 잠시 멎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엄마 아닌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야. 정욱은 웃지 않았다. 미소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말은 더 단단했다. 전화가 끊긴 뒤 정욱은 자신의 노트에 글자 하나하나를 눌러 적었다. 사랑은 선택이다. 받는 것도 지키는 것도. 이제 그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삶의 결이었다. 햇살 아래 국화가 다시 피어 있었다. 그 작은 노란 꽃잎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정욱은 작은 거울을 열고 입술에 연한 분홍빛 립스틱을 발랐다. 오래된 날을 닫고 새로운 날을 여는 의식처럼.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엄마랑은 끝이야. 이유진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위에 고순애는 짐짓 한숨을 섞었다. 정욱이도 알 거야. 사람이 늦게 정신 차리면 더 창피하단걸. 박은지는 입을 다문 채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표정은 딱딱했고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욱이 들어섰다.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깨끗이 다린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조용한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이야기를 끝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러 온 사람 같았다. 그 누구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정욱은 조용히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입을 열었다. 다들 고마워요. 내 걱정, 내 미래, 내 돈, 내 정신 상태까지 챙겨줘서. 고순애가 머쓱하게 웃었다. 아이 참,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근데요, 정욱이 말을 잘랐다. 이제 그만해요. 그만 걱정하세요. 나? 당신들 기대보다 훨씬 덜 미련하고 훨씬 더 오래 참은 사람이에요. 엄마, 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예전엔 고마웠어. 내가 날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알겠어? 넌 내가 엄마였으면 했던 거지.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나중에 말하는 사랑. 근데 나는 지금 말할 거야. 지금 여기서? 박은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정옥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욱은 그 말에 미소도 화도 없이 고요하게 말했다. 사랑은 누가 괜찮다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박준호 씨. 나한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말해줬어요. 내 목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말 들은 게 인생 통틀어 처음이에요. 난 이제 그 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딸이어도, 친구여도, 세상이 뭐라 해도. 왜냐면 난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고순애는 시선을 피했고 이유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박은지는 눈썹을 살짝 찡그린 채 노트를 닫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섰다. 정욱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손을 내밀었다. 박준호는 눈을 떨구었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맞잡았다. 정욱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담담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했던 인생은 여기까지만 할게. 앞으론 너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 살 거야. 정욱은 돌아서서 박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 안에 수십 년 참았던 말, 묻어둔 눈물, 잊고 살았던 꿈이 모두 담겨 있었다. 늦게 핀 감정은 더 깊게 뿌리 내린다더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정욱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누구의 누구가 아니라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진짜 봄. 국화가 아니라 목련이 피는 계절. 바람이 차갑지 않고 해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정욱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엔 화장기 없고 손엔 작은 보온병 하나.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박준호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 물 위에 비치는 햇살,
강 건너편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정옥의 마음은 조용히 다르다. 박준호가 조용히 보온병 뚜껑을 열어주고 그 안에 국화차를 따라준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컵을 받아든다.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올라온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준호를 한번 바라본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빛. 괜찮다. 지금 이대로 좋다. 그런 말이 담긴 미소.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작은 웃음이 입가에 번진다. 두 사람의 뒷모습, 잔잔한 강물, 봄바람에 나풀거리는 정옥의 머리카락. 그리고 늦게 핀 꽃은 오래간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피어났다.